중국이 한국을 못 건드는 이유. 미 정보 기관의 정보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과 중국을 넘어섰다. 한국은 1급 비밀 기술로 핵잠수함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 미국이 오커스의 일원인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지원에 나섰지만 한국과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부차관보는 16일 국무부 외신기자 클럽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VOA 질의에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오커스 회원국 정상은 지난 13일 핵잠수함을 호주에 조기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호주에 최대 5척의 최신의 공격용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도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수함 판매 계획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일치시키고 집단적 힘을 증폭시키며 최첨단 방어 역량 개발과 획득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첨단 군사 역량에 대한 3국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중요한 방어와 안보 역량에서 석자적 노력을 발전시킴에 따라 그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면 동맹과 긴밀한 파트너를 관여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잠수함은 원자력을 추진체로 쓰기 때문에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더 긴 수중 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속도도 빠르다. 북한이 잠수함 능력 강화에 힘쓰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호주 외의 다른 동맹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월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개최한 화상 포럼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부에 상당량을 투자해야 하고 적절한 인력, 적절한 플랫폼, 적절한 훈련 시설, 적절한 핵전력 유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잠수함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포함해 건조부터 폐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엄청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워싱턴 톡 일본 대북 정보력 과소평가 말아야. 한일 윈윈 기대.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한일 정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 미아 정상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크게 높였다고 환영했습니다. 일본은 고도의 위성정보 수집 체계뿐 아니라 뛰어난 신호정보와 인적 정보 역량을 갖췄다며 한일 양국의 대북 정보력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위협적이지만 민감한 기술을 노출하고 자연 고갈로 이어져 오히려 북한 전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석자와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저의 18일 VOA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북한의 ICBM이 33분 만에 미국 본토 중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ICBM이 매우 빨리 이동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대대적 핵중광에 나선 중국은 ICBM이 얼마나 빨리 미국에 도달할지 정확히 알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핵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국 연구진들도 이 점을 어느 정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압도될지는 우리가 계속 방어망을 증강하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사전 경보 시간과 북한 ICBM에 대한 선제 공격 여부에도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고려하지 않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김여정이 위협했고 또 널리 예견되는 대로 북한이 정상 각도로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요격해야 할까요? 발사 궤도와 방향에 달렸습니다. 미사일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들의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미국은 격추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바다로 발사해서 위협이 안 된다면 요격하지 않을 이유도 있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정보를 수집할 절호의 기회죠. 북한은 미사일을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요격 시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미사일을 격추한다면 북한은 물론 언짢아하겠죠. 하지만 미국이나 동맹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선전포고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경우 미국은 격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순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응하고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도 추가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한일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 보십니까? 또 어떻게 미한일 삼각협력 심화의 길을 열게 될까요? 동북아와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을 생각할 때 위대한 민주주의자, 시장 경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그건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한일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 경보 자료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루며 기술과 경쟁 부문에서 협력하며 함께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한일 안보 협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 일각에서는 5년 뒤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경계합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도 이로울까요? 일본의 군비 증강은 동북아의 억제력과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영내 침략과 무력 사용을 고려하면서 일본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었죠.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야 고려했지만 일본은 논외로 했죠. 일본이 정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긍정적인 진전이고요. 일본이 군비 증강에 나설 때가 됐다고 봅니다. 5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GDP의 1%로 제한해왔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위협을 제기하는 현재의 안보 환경에선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제한이죠. 따라서 일본이 국방력에 더 투자할 때가 됐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서 지배적 강대국의 출현을 경계해온 미국이 일본이 경쟁자가 없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지난 세기에 그런 현상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계이고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오래 유지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한나라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그 이상을 지배하려는 데 반대합니다. 현재 중국이 그 위협을 제기하고 있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힘의 균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일본, 호주,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죠. 이들은 중국의 성장과 강압에 확실히 대항할 세력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본은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배적 강대국의 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사일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5년간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기를 추가해 반격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중국은 미사일을 수천 기 갖출 계획입니다. 일본은 중국은 고사하고 북한과 비교해도 미사일을 적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일본은 규범에 입각한 체계의 일부이고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미국의 지난 세기 정책이라고 하셨지만 불과 몇십 년 전인 1980에서 90년대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 2위자, 영내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요?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냉전이 종식되면서 1990년대 초 일본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과 충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연대한 것은 소련과 중국의 협력과 동맹을 깨트리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중국은 급성장 과정에서 미국의 가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의 성장에 더욱 강력히 맞서야 했던 거죠. 존스톤 석장님 덧붙일 말씀이 있나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동맹의 권한과 역량 강화를 내세워왔습니다. 크로닌 석자가 언급한 전례 없는 군사 현대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두면서요. 중국이 20년에 걸쳐 전례 없는 군사 현대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안정과 억제에 기여하는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미국이 지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호주에는 핵추진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에는 미사일 전력에 걸려있던 제한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유능한 동맹과 함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마구 쏘고 중로가 연합 해상 훈련을 늘리며 중국 해군이 빠르게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세요?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방위 전략을 묘사할 때 평화주의는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제한적 국방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화주의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항상 국가 방어 역량을 갖추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일본은 이 기간 내내 이미 매우 진전된 역량을 갖추고 있었죠. 일본은 세계 2위의 강력한 해군을 오랫동안 보유해왔습니다. 평화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일본이 직면한 위협을 억제하고 반격하기 위해선 더 긴 사거리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평화헌법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 충족해야 할 정치적 기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압니다. 조만간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일본이 현행 헌법의 맥락 속에서 역량을 키우고 전략을 강화하는 걸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 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정보보호협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 혜택을 얻게 됩니까? 중국 연구진의 ICBM 비행 관련 연구는 대륙을 넘어 전쟁이 얼마나 빨리 발발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하나의 작전구역 안에서는 미사일들이 더 빨리 날고 낙하합니다. 따라서 정보 교환이 정보력을 직접 비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광범위한 위성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위성과 레이더 위성이 모두 포함되죠. 광범위한 신호정보 역량도 갖추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조총련도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깊은 정보 공유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 정보 공유를 통해 혜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지소 미아 협정과 다른 정보 공유 협정을 활용해 한일 간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억지력 관련 새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작전구역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두 나라와 각각 양자 합의를 맺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세요? 3자와 3자 협의체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일과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를 실행할 때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재고를 늘릴 때 미한일 간 협의가 필요하죠. 북한의 공격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 나라 모두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